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쵸? 네, 맞아요. 특히 저녁에 가볍게 한 잔 하는 거, 이게 또 삶의 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이 작은 습관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기업 그리고 뇌 건강에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소량의 음주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노년기 음주, 그중에서도 특히 소량의 음주가 장기적으로 뇌 건강, 더 들어가서는 치매 발병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네. 핵심 자료는 예일대와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내놓은 최신 분석인데요.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통념, 그러니까 적당히 마시면 괜찮아. 이 생각에 상당히 강력한 의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아, 그 유명한 연구들이군요. 저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내용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단순히 술 마시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요. 네, 그렇죠. 제공된 자료들을 보면서 아주 적은 양의 알코올이라도 이게 장기간 쌓이면 우리 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학적 근거가 뭔지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아, 원리를 이해하는 거군요. 네, 그래야지 여러분께서 스스로 건강을 위해서 좀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 역시 그 예일대와 스탠퍼드대 공동연구팀의 대규모 연구 결과겠죠? 네, 맞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무려 240만 명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결과가 정말 좀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아주 적은 양, 그러니까 애주가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그런 양이라도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은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치매 발병 확률이 약 15%나 높았다는 거예요. 15%요? 아, 상당한데요? 네, 이게 단순히 술 양만 본 게 아니라 평생에 걸친 음주 습관이랑 유전적인 요인까지 다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하니까 더 좀 무게감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결과가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왔던 이야기들하고는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거죠. 아, 맞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적당한 음주는 오히려 심혈관 건강에 좋다거나 와인 속 폴리페놀이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연구 결과들도 분명 있었죠. 네, 심지어 맥주에 든 비타민 B가 뇌혈류 개선에 긍정적이다. 이런 시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 연구는 이전 연구들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방대한 데이터를 썼고 훨씬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기적인 효과나 특정 성분만 본 게 아니라 누적된 알코올의 전체적인 영향을 봤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지점이네요. 특히 이 연구의 공동저자 중 한 분, 예일대의 캐서린 겔터너 교수님 있잖아요. 네, 겔터너 교주요? 이분 본인도 과거에는 하루 한두 잔씩 술을 즐겼는데 이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쌓이니까 스스로 음주를 중단했다는 이야기는 진짜 좀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연구자 본인이 행동을 바꿀 정도면 그만큼 강력한 증거라고 봐야겠죠. 네, 도대체 어떤 과학적 사실들이 이 교수님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었을까요? 네, 겔터너 교수가 주목한 건 바로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아주 적은 양이라도요, 알코올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우리 뇌에서 기억력, 의사결정, 학습 같은 아주 중요한 기능들 있잖아요. 네, 고차원적인 기능들이요. 네, 이걸 담당하는 핵심 영역, 바로 회색질, 영어로는 그레이 매터라고 하죠. 이 회색질의 부피가 점진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뇌의 회색질 부피가 줄어든다고요? 네, 비유하자면 이 회색질이 뇌의 정보 처리 공장 같은 곳이에요. 기억을 저장하고 계획 세우고 새로운 걸 배우는 핵심 작업이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알코올이 이 공장의 규모를 서서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와, 실제로 수많은 뇌 영상 연구들이 이런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매일 마시는 그 소소한 한 잔이 당장은 큰 변화 없는 것처럼 보여도 세포 수준에서는 꾸준히 뇌의 노화 시계를 앞당기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들이 쌓인다는 거군요. 그렇죠. 미세한 손상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인지기능 저하라는 눈에 띄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스탠퍼드대의 나탈리 자르 교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알코올을 그냥 음료가 아니라 신경세포를 직접 손상시키는 신경독, 그러니까 뉴로톡신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강한 표현이죠. 독이라니. 보통은 그냥 기분 전환이나 사교를 위해 마시는 음료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게 신경세포에 직접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차르 교수가 알코올을 신경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알코올이 뇌에 작용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알코올이 뇌에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거나 긴장을 푸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인위적으로 깨트리거든요. 네. 문제는 이런 상태가 반복될 경우예요. 특히 기억 형성이랑 저장의 핵심 역할을 하는 해마,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이나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 같은 부위에 미세한 손상을 계속 남긴다는 점입니다. 아, 해마랑 전두엽이요. 중요한 부분들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이런 손상이 막 엄청나게 과음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습관적 음주자, 그러니까 매일 저녁 반주로 한 잔씩 마시는 것처럼요. 소량이라도 꾸준히 마시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조금씩 마시는 것도요. 네, 그게 무서운 점이죠. 또 알코올은 뇌의 여러 영역을 연결하는 통신망 역할을 하는 백질, 화이트 매터에도 손상을 줄 수 있어요. 백질이요. 그건 어떤 역할을 하죠? 이 백질은 신경 신호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뭐랄까 전선의 피복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이 통신망이 손상되면 정보 전달 속도가 느려져서 반응이 둔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복잡한 생각을 처리하는 능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백질 손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아, 이게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뇌 구조랑 기능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기분 변화를 넘어서 뇌의 구조와 기능 자체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경독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겁니다.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습관적인 음주가 뇌의 핵심 부위들을 계속 공격하고 약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 젊었을 때는 밤새 술 마셔도 다음날 거뜬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확실히 숙취도 오래가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다들 경험하시죠. 이게 단순히 그냥 체력 문제가 아니라 뇌의 회복 능력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여러 신체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간에서 알코올 분해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또 손상된 신경세포가 스스로 회복하거나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것도 현저히 감소합니다. 아, 회복이 잘 안 되는군요. 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손상이 와도 회복될 여지가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회복이 아주 더뎌지거나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죠. 특히 뇌 손상은 다른 신체 조직이랑 달라서 회복이 매우 어렵거나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네. 자륵 교수의 지적처럼 예를 들어 전두엽 기능이 손상되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수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충동 조절 능력이나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상태가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수개월이나요? 그럼 그동안은 판단력이 좀 흐려진 상태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악순환의 가능성인데요. 악순환이요? 네. 전두엽 기능 저하로 판단력이 흐려지면 딱 한 잔만 더 할까? 이런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가게 되고 이게 다시 음주 빈도나 양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술이 술을 부르는 상황이네요. 이건 다시 뇌 손상을 심화시키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기 쉬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노년기 음주가 단순한 개인의 습관 문제를 넘어서 뇌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노화로 인한 취약성이랑 알코올의 독성에 합쳐지면 위험이 훨씬 커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위험이 증폭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노년기에는 정말 술을 완전히 끊어야만 하는 걸까요? 사실 많은 분들께 평생 즐겨온 술을 갑자기 딱 끊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쉽지 않죠. 혹시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도 완전 금주가 당장 어렵다면 현실적인 절주, 그러니까 realistic moderation부터 시작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현실적인 절주요? 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데서 유행하는 소버 옥토버나
드라이 제뉴어리처럼요. 10월이나 1월 한 달 동안 술을 완전히 안 마시는 기간을 정해보는 거죠. 아, 한 달 금주 챌린지 같은 거네요. 네, 그런 거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술 없이도 일상이 가능하고 오히려 몸이 더 가볍고 정신이 맑아지는 걸 직접 느껴볼 수 있거든요. 오, 좋은 방법 같아요. 혹은 더 작은 단계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저녁 마시던 걸 주 3회나 주 2회로 줄여본다거나 네네. 아니면 술 약속 자리에서 첫 잔은 술로 하더라도 그 다음 잔부터는 맛있는 무알콜 맥주나 탄산수 같은 걸로 대체하는 거죠. 아,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또 잠들기 직전에 마시는 습관 대신에 저녁 식사 때 가볍게 반주로 곁들이는 걸로 시간대를 바꿔보는 것. 이런 실천 가능한 작은 목표들을 세우는 게 효과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자신의 현재 건강 상태, 특히 간 기능이나 혈압, 또 복용 중인 약물 같은 걸 고려해서 의사나 건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절주 계획을 세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군요. 네, 무작정 줄이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성공 확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꼭 주목하셔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흔히 경험하는 피로감이나 깜빡깜빡하는 건망증 같은 증상들 말이에요. 네, 있죠. 이걸 그저 아유,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무심코 넘기기 쉬운데 사실 이런 증상들이 치매의 아주 초기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간과하기 쉽죠. 만약 평소 술을 자주 즐기시는 분이라면 이런 인지 기능 저하 신호가 남들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정보다 물건 둔 곳을 자주 잊어버린다거나 익숙한 동네 길인데도 순간 방향 감각을 잃는다거나 별것 아닌 일에도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거나 이런 변화를 느낀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자신의 음주 습관을 좀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자기 점검이 중요하죠. 아까 겔터너 교수님도 강조하셨듯이 이게 술 마시지 마세요. 이런 금지의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해하자. 이런 제안인 거죠. 내 몸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노년기의 절주는 단순히 뭔가를 참는 금욕적인 행위가 아니라요. 우리의 소중한 인지 능력을 보호하고 선명한 기억과 함께하는 미래에 투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에 대한 투자. 좋은 표현이네요. 네. 순간적인 즐거움이나 위안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뇌의 건강이라는 더 큰 가치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다행스럽고 희망적인 부분은 술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뇌 기능이 일부 회복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정말요? 회복이 가능하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절주를 통해서 뇌의 회색질 밀도가 다시 증가하거나 인지 테스트에서 반응 속도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고 있어요. 와, 다행이네요. 네. 뇌가 한번 손상되면 전혀 회복 불가능한 기관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뇌 건강을 지키고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본 내용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핵심은 이거 같아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믿어왔던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는 통념 있잖아요. 네, 그 통념이요. 이게 적어도 노년기의 뇌 건강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좀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적은 양의 알코올이라도 습관적으로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에요. 기억력 저하는 물론이고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과학적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늘 살펴본 예일대와 스탠퍼드대의 대규모 연구는 그 깊이나 규모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죠. 맞습니다. 노년의 삶의 질은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나 자신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기억을 잃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만큼 슬픈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주는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걸 넘어서요. 노년의 삶의 품격과 존엄성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한 잔의 술이 주는 순간적인 위로나 즐거움보다는 매일 아침 맞이하는 그 맑고 명료한 정신 상태가 우리의 남은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맨정신이 주는 가치.
네, 그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결정에서부터 인생의 중요한 판단에 이르기까지 맑은 정신은 우리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오늘 살펴본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한 잔 덜 마시는 작은 용기가 내일의 온전한 나를 지켜주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 모릅니다. 아, 정말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네요. 그렇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문장입니다. 단순히 기억력 문제만 생각할 게 아니라요. 술을 줄임으로써 얻게 되는 그 꾸준하고 안정적인 맑은 정신 상태 있잖아요. 네. 그게 여러분의 일상적인 기분이나 뭐 스트레스 관리 능력,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노년의 삶을 온전히 즐기는 방식 전반에 걸쳐서 또 어떤 긍정적인 연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와, 정말 그렇겠네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겠어요. 네, 분명 그럴 겁니다. 이번 주 아주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저녁에 2잔 드셨다면 딱 한 잔만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 네, 작은 시작이 중요하죠. 혹은 술 생각이 날 때 대신 따뜻한 차나 상큼한 에이드를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미래의 나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투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 한 가지를 고민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